두 번째 강의로요. 노획발전소 문제를 제가 부탁드리면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에너지 문제, 기후하고 탈핵을 극복하려면 에너지 전환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한국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이해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기후위기 탈핵 관련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에너지 정의행동 정책위원을 하고 계신 이현서 위원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개받은 이현석입니다. 아이고, 넘어가기 전에. 사실 좀 최근에 탈핵과 관련해서 언론이나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쪽 보수 언론의 공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저도 오늘 내려오다가 라디오에서 한수원에서 무슨 이상한 로고송 같은 걸 만들어 나와요. 네, 그래서 계속 그걸 틀어주고 있고, 그동안 사실 핵발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는 사실은 이제 사실과 다른 얘기들도 있었고, 또 사실 중에 일부만 취합해가지고 마치 전체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 기후위기 문제가 같이 맞물리면서 이 핵 문제가 사실은 전통적으로는 기후 문제랑 전력 문제, 핵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처럼 생각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정말 이제 지금의 상황들은 이 많은 것들이 뒤엉켜가지고 별개의 문제가 아닌 진짜 한 개의 문제처럼 그렇게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흐름들, 동향들 중심으로 이미 좀 내용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좀 살펴보고 특히 핵 문제 바라봄에 있어서 좀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풍부하게 우리가 탈핵 얘기를 해 갈 것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기후 문제는 이미 잘 아실 거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여러 장소에서 함께 얘기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인간의 영향에 의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거는 이미 많이 보셨을 거니까 정말 최신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년도 여름부터 지구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 사실은 이제 이 미지의 영역이다라는 표현이 이제 공식적으로 쓰이기 시작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왼쪽에 보이는 거는 해수면 온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구 평균 온도를 그려놓은 겁니다. 보시면은 제일 밑에 있는 선부터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에서 단계적으로 쭉쭉쭉 올라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근데 작년도의 선이 저기 보시면 주황색 선입니다. 이게 계속 검은색 위로 차곡차곡 쌓이던 것이 붕 떠가지고 위에 주황색으로 보이시나요? 원래는 요 선 위에 그냥 차곡차곡 쌓였던 것인데 작년도 여름부터 푹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도 여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기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재난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고 작년 지구 평균 온도는 올해죠. 올해 7월 달에 지구 평균 온도는 이제 관측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지구 평균 온도로 이제 17도고요. 산업화 이전 대비로 하면은 산업화 이전은 놔두고 1980년대부터로 그래프로 그려도 지금 여기가 15도, 16도, 17도거든요. 그냥 눈으로 대충 봐도 1980년도 대비 한 1.55도 이상이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태는 1.55도는 이미 단기적으로 돌파를 했고 기후변화 협약에서 얘기하는 30년 평균, 예전에 10년 평균은 아직은 1.5도를 돌파하지 않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제인 핵 문제 관련해서도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핵 문제를 가지고 벌써 수십 년째 탄핵과 탄핵이 싸우고 있는데 그때마다 서로 간에 이제 공격과 방어가 계속 반복되어 왔었는데 기후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만큼 핵 문제를 핵을 좀 써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지구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올해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뭐 여러 가지 그래프들이 있습니다만 이걸 보시면 됩니다. 1994년도 폭염 그리고 18년도 폭염이 최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가장 더운 두 해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래프가 있는데요. 한 개는 폭염으로 기록된 날의 숫자가 대략 30일 정도가 왔다 갔다 했던 게 이제 과거 두 해의 기록이었습니다. 올해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만은 8월 말까지 현재 집계로 보면은 한 24일 정도 폭염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열대야, 밤에 더운 25도 이상 되는 기온은 사실은 94년도나 2018년도를 돌파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1994년을 빼고 보면 사실은 이 해가 좀 특이한 해였던 거고 점점 좀 올라가는 추세인 건데 그래프의 피크를 쳤던 해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로 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 기후 상황을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뭐 과학자들 사이에서 벌써 1, 2년 전부터 기후 문제를 얘기하는 이제 기후의 티핑 포인트라고 표현하던 북극에 녹아 있는 메탄가스가 다시 녹아서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었었는데 이제 거기에 좀 힘을 실리는 일들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사실 지금 이제 오늘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시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기후변화 협약에서 나온 파리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그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회의를 해서 사인만 하고 끝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5년 단위로 계속 반복적으로 숙제를 적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20년도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라고 불리는 것을 각 나라들마다 적어서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50년도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각 나라별로 어떻게 기여를 할지를 다 적어내라고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게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21년도에 한번 업데이트된 걸 한 번 더 낸 적이 있었고요. 23년도 작년도에 전 지구적 이행 점검이라는 걸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별로 오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만 하느냐. 사실 여기에 이제 오늘 핵 문제, 재생에너지 문제 다 포함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회의에서는 이제 관련해서 나라들마다의 온실가스 배출량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거 올해 목표고요. 내년도에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다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우리가 2020년도에는 2030년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얼마로 하자라고 정했다면 25년도에는 2035년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얼마로 하자라는 걸 다시 적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유명한 진전의 원칙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후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20% 줄이겠다 그랬으면은 최소한 다음번에 낼 때는 20% 동일하거나 더 많이 줄이겠다고 해야지 20%를 했는데 목표 달성을 못했다고 저 10%만 줄일래요. 이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예 그게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년마다 한 번씩 계속 돌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목표를 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불과 몇 년 전에 우리가 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얼마로 해야 되니, 석탄을 어떻게 줄여야 되니, 핵을 어떻게 해야 되니 이런 얘기 했던 것들이 아마도 내년도에 다시 한번 반복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그걸 적어내야 되는 거니까요. 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계획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작년도 초에 지금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국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1차 국가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잡고 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최상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2050년도 탄소 중립을 한다. 이건 당연히 법에도 나와 있고 우리의 목표고요. 2030년도까지 현재 우리나라의 목표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목표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달성을 하려고 하는 거냐? 표현상으로는 핵발전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려서 이것을 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명목상으로는 재생에너지도 늘린다고 되어는 있습니다.
아예 재생에너지 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하지만 이게 정부의 표현이나 윤석열 정부의 표현은 현실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혹은 이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에너지 전환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얼핏 들으면 다 좋은 얘기처럼 들려요. 하지만 더 핵심은 원전 최강국 건설 여기에 이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는 석탄이나 이쪽에서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숙제하기 싫어서 다음 사람한테 미루는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보시면은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2030년 두 개 동일하거든요. 2030년도까지 40% 감축이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이겁니다. 사실 그래프를 보면 연도별로 이제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연도별로 온실가스를 얼마큼 줄여야 될지 목표를 적도록 하고 있고요. 이것도 이 연도별로 산업 부분이 얼마, 발전 부분이 얼마 이렇게 다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얼마 전에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기후 문제 관련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제 불합치 판결이 난 게 뭐냐면은 2030년도까지는 이게 다 연도별로 정리가 다 돼 있어요. 근데 31년도부터는 정리가 된 게 없거든요. 근데 목표상으로 2050년도에 탄소 중립을 간다고 그랬는데 그 뒷부분은 계획이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이 사실 정리가 안 된 건데 사실 목표라는 게 우리 학교 다니실 때 생각해 보시면 난 전교 1등을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전교 꼴등을 하던 아이가 갑자기 전교 1등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반에서 한 20등도 하다가 10등도 하다가 이런 1등을 가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연도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목표로 보면 이렇게 그냥 스무스하게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연도별 감축량을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 비율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동안에는 1%에서 2%, 많아봤자 3% 정도를 매년 줄이는 걸로 되어 있다가 차기 정부가 되면 4%, 5% 가다가 마지막 연도에 17%를 줄이는 아주 기형적인 이렇게 막 올라가는 계획을 짰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도 목표는 지키는 거예요. 저 계획대로라면. 하지만 계획이 지켜질 수 없는 계획인 거죠. 누가 봐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단계별로 가도 사실은 제대로 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의문스러운데 이렇게 된 거는 지금 현재 문제가 굉장히 많다 이런 제기를 그동안 많이 해온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숫자를 잘 봐야 되고 이걸 제대로 지키는지를 꼼꼼하게 지켜봐야 되고 여기에 딸려서 그럼 석탄화력 발전소를 줄일 거냐 어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2019년도에 대한민국의 환경 문제 중에 가장 큰 이슈는 기후 문제도 있었습니다만은 미세먼지가 그해 초에 굉장히 크게 제기가 많이 됐습니다. 당시에 너도나도 석탄을 줄이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실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지금 혹시 노후 경유차 갖고 계시면은 서울 사대문에 못 들어오잖아요. 이 법이 이제 확대가 돼가지고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광주나 부산에도 못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이 CCTV가 찍고 있으면서 한 번 지나갈 때마다 벌금을 10만 원씩 지금 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타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미세먼지 대책들을 세웠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이 석탄을 되돌리려고 하는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고 있냐 여기 앞에도 나오고 하는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그냥 석탄을 태우지 않습니까? 석탄을 태울 때 석탄만 안 태우고 석탄 대신 암모니아를 섞어서 태우는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에 있는 영웅화력발전도 지금 제가 듣기로는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삼척처럼 신도로 짓고 있는 발전소에도 암모니아 탱크를 만들고 있고요. 관련해서 지금 이걸 저장해서 같이 태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
마치 찬핵, 반핵이 수십 년 동안 서로의 논리를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석탄과 관련한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서도 이거를 줄여야 된다는 사람들과 계속 그래도 산업진흥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사람이 서로의 논리를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인천시에 있는 공무원한테 들은 이야기 이런 겁니다. 영흥의 인천 앞바다의 영흥도에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가 2034년이면 폐쇄되는 걸로 정부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34년도 폐쇄할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 34년도에 폐쇄하는 것보다 원래 정부 계획은 석탄 발전소 폐쇄하고 LNG 가스 발전소를 그만큼 짓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LNG 가스 발전소도 어차피 얘네도 화석 연료를 쓰는 거니까 얘도 쓰지 마라. 빨리 태양광 풍력으로 가라. 이게 이제 전통적인 환경단체들의 주장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공무원들이 그 논리를 그대로 갖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 그래 너희들 말씀하는 이 얘기가 전부 다 지당하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석탄 발전소 폐쇄하는 만큼 LNG를 짓지 말고 석탄 발전소에 암모니아를 조금 섞어가지고 한 몇 년을 더 태우면 LNG 발전소 안 지어도 되지 않냐. 화석연료의 좌초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안 만들어지니까 더 좋은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하는 걸 봤습니다. 논리가 좀 이상한데요. 뭐냐면은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는 석탄이든 가스든 멈추고 태양광 풍력으로 빨리 바꾸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다른 수단들을 고민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은 지금 있는 발전소를 조금 더 쓰도록 하기 위한, 그래서 온실가스를 문제를 약간 줄이면서 그런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요즘 여러 군데 요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앞서 이제 상위 계획은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거에 대한 하위 계획으로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중인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했었던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보시면은 재생에너지 비중은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 30%로 잡아놨던 거를 21%로 줄였고요. 핵발전소는 원래 34% 정도, 2030년도 34% 정도였던 거가 32%로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숫자로는 한 10% 남짓 증가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석탄 화력 발전소가 1980년대에 지어졌습니다. 이게 수명이 40년이었거든요. 이제 40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고리 1은 폐쇄됐고 2, 3, 4, 월성 2, 3, 4, 한빛 1, 2, 3, 4, 한울 1, 2, 12개의 핵발전소를 10년씩 2번, 20년 수명 연장하는 것이 지난 10차 전력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울진에다가 신한울 3, 4, 5기를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논의 중인 11차 전력계획에는 여기에 플러스 3개의 큰 규모의 핵발전소, 그리고 작은 규모의 SMR이라고 하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로 짓는 걸로 그렇게 좀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핵발전소와 관련한 거의 모든 계획들, 논의들이 지금 다 진흥 쪽으로 다 방향이 다 틀어졌고요. 이에 따라서 사용 해결료 문제나 노후 발전소 수명 연장의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 문재인 아까 우리 양희석 신실부님 계시던 용인의 송전리에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것들이 들어온다는 거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마구마구 생기고 있습니다. 그건 좀 뒤에 말씀드리고요. 자, 아까 제가 이제 전 지구적인 형태에서 이행 점검을 한다고 했습니다. 기후변화 협약에서는 그걸 했고 작년도에 그걸 했어요. 지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사실 그 기후변화 협약 회의에 가면 맨날 싸우던 사람들이 여기도 30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석탄을 해야 된다, 핵을 해야 된다, 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기술 들고 와가지고 그거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최대한 이 190여 개국들이 합의를 보고 있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가장 큰 것은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얼마나 늘려야만 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요거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제 에너지 기구 IEA라고 불리는 국제 기구입니다. 여기가 이제 유엔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매번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1.5도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지를 계속 시나리오를 짭니다. 근데 이 국제 에너지 기구는 핵발전에 굉장히 우호적인데 그래서 핵발전을 지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데서도 이번에 나온 계획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생의 에너지는요 2022년도 갖고 있는 것 대비 2030년도까지 3배 그리고 2030년도에서 2050년도까지 다시 3배 3 곱하기 3 해서 9배를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1.5도 목표를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반면 이 화석연료를 사용한 것은 2020년도 대비 여기 2030년도고요. 2040년도에 가면은 석탄이 지금 갈색으로 보이는 게 석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라색이 가스고요. 빨간색이 석유거든요. 석탄은 2040년도까지 지구 전체에서 발전으로 쓰면 사실상 안 된다는 겁니다. 가스도 이렇게 있던 것이 줄어드는 거죠. 석유는 거의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가야지만 1.5도 목표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핵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2020년도 갖고 있는 것 대비 2050년도까지 2배 정도는 증가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짠 겁니다. 이제 요것만 따와가지고 이제 사실은 핵발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을 이제 하는데요. 자세히 보실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2022년 대비 2050년도까지 재생에너지는 9배 증가하는 거고요. 그 똑같은 기간 동안에 핵발전은 2배 증가하는 겁니다. 그 증가하는 양도요. 보시면 기가와트인데 재생에너지는 단위가 1000기가와트입니다. 단위 자체가 100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표가 나오게 되느냐? 사실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 입장에서는 죽어도 핵발전을 하려고 하는 나라들 보고 하지 말라고 하기는 힘든 면이 있거든요. 그 나라의 주권과 관련한 거니까. 하지만 실제로 재생의 에너지가 늘어나는 이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나중에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핵발전 규모가 크고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대신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발전소 한 개 짓는데 10년 정도는 그냥 걸리는 거죠. 요즘 전력업계에서 제일 많이 얘기되는 얘기가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서 전기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IT 업계는 막 1, 2년 단위, 3, 4년 단위로 IT 센터를 막 지어요. 최근에 들어서는 것 중에 제가 본 것 중에 규모 큰 거는 IT 센터 한 군데인데 축구장 면적의 9배 면적의 부지에 건물이 한 10, 보통 한 9층에서 10층 정도 올라가거든요. 거기가 컴퓨터 서버로 꽉 차 있다고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서 보통 그런 정도 그리고 이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라고 부르는데요. 전기를 얼마나 쓰느냐? 전기 용량이 50메가와트입니다. 우리 핵발전소를 1000메가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영흥도에 있는 석탄화력 발전소가 규모가 큰 건데 800메가 정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데이터 센터가 대략 한 10몇 개 정도면 석탄 발전소 한 개 정도 다 쓰는 거죠. 근데 그런 데이터 센터가 지금 전국에 수도권에만 대략 200개 정도가 앞으로 몇 년 사이에 건설될 계획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쓰는 거죠. 근데 이런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요, 10년씩 걸리는 발전소가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빨리 전기를 땡겨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빨리빨리 공급할 수 있는 데가 오히려 더 필요한 거죠. 그리고 지금은 데이터가 많아진다 그러고 막 호황이고 난립니다만은 10년 뒤에도 그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IT 이쪽으로도 관심이 많고 전공 굉장히 유행이죠. 이마트에서 광고 전단지를 만들었는데 AI 세일을 한다고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지금 뭐 AI 세일이 뭔 소리야? 그냥 좋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몇 년 전에는요, 혹시 메타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조금 더 올라가면요, 유비쿼터스라고 혹시 보셨나요? 네. 빨리 변합니다. 지금은 아무도 메타버스를 얘기도 안 하죠.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19 당시에 메타버스 시청도 만들었고요, 군청도 만들었고요, 수업도 거기서 한다고 그랬고요, 거기서 업무도 본다 그랬죠. 많은 세금이 엄청나게 낭비됐습니다. 사이트 하나 만드는데 몇 억씩 쏟아부어갖고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쓰죠. 사실 지금은 AI가 처음 보면 신기하잖아요. 챗 GPT 들어가서 막 물어보면은 신기하게 답을 잘해요. 사실 그것까지인 거죠. 그 다음에도 계속 쓸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많이 쓰는 건 분명할 겁니다. 옛날보다는 더 많이 쓰겠습니다만은 지금처럼 호황이 나고 벌어질 것이냐, 막 급변하고 있는 지금 세상에 유연하게 대처할 거냐, 이런 면에서는 사실 핵발전이 갖고 있는 단점이라는 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탄핵 진영의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던 안전성 문제, 그리고 핵 폐기물 문제, 이거는 어디 안 가고 있는 거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쪽에 에너지 문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급격하게 변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빠르게 변했냐, 이거 한번 이것도 같이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2022년하고 23년도에 태양광이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이 늘었을까요? 85%가 늘었습니다. 풍력은 60%가 늘었고요. 같은 기간에 핵발전은 30%가 줄어들었습니다. 전기차는요, 35%가 늘어났어요. 어제 뉴스 저도 보고 놀랐습니다. 원래 노르웨이가 전기차를 되게 많이 쓰는 나라거든요. 8월달 통계가 어제 나왔는데 노르웨이 신차 판매량의 97%가 전기차래요. 네,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 나라입니다. 국내는 지금 뭐 전기차 무슨 캐즈미니 해가지고 난리인데 거기는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요. 유럽 전체 평균으로 보면 대략 한 20%, 신차 판매량의 20%가 지금 전기차입니다. 속도가 약간 지금 최근 줄어들긴 했는데 이미 그 변화의 속도는 뭐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있는 거는 국제기구조차도 다 인정하고 있는 거고, 늘어나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현재 핵발전의 상황은 굉장히 비관적이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는 이제 그렇게 내용을 권고했고, 사실은 이 중에서 재생에너지 3배, 전력망 투자 2배는 장윤호 기후변화 협약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돼서 191을 같이 사인을 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개는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전력망을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사실 그동안에 에너지 전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언급을 하지 않았던 내용인데, 기존의 발전 시스템은 석탄이나 핵발전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멀리 발전소 큰 거 지어놓고 서울로 땡기는 거죠. 그렇게 되어 왔던 거죠. 근데 사실은 태양광이나 풍력은 그렇게 짓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분산형으로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럼 지역 전체의 망을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새로 깔아야지만 되는 상황이고,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돼야 되는데 한국은 재생에너지도 잘 안 되고 있고 전력망도 잘 안 되고 있으면서 새로운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AI도 된다 그러고 전기차도 된다 그러고 4차 산업혁명 뭐 별 다 얘기가 되면은 당연히 에너지 소비가 늘고 있는 거 아니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에너지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중국, 인도 이런 나라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근데요, 소위 얘기하는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G7 국가들만 놓고 본다면 지난 30년간 또는 지난 20년간 그래프를 어떻게 찍어도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소하고 있죠. 굉장히 미미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대한민국이 쓰던 전기 양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이렇게 되는 거냐? 사실은 단순하게 그냥 발전기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수없이 많은 작업들을 그동안 나라들은 해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 전환이라고 했을 때 가장 큰 것 중에 한 개는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에너지 사용량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최소한 그 상태로 유지하게 만들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이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국은 여기 파란색으로 나온 것처럼 증가하고 있는데 나머지 나라들은 사실은 1인당 에너지 소비량으로 보면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한국은 지금 거의 미국에 근접했습니다. 일본이니 독일이니 프랑스, 뭐 중국 뭐 이런 모든 나라들보다 거의 2배 이상 1인당 에너지 소비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 미국하고 만날 것 같습니다. 미국도 최근에 바이든 정부 들어오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한 거죠. 이제 진짜로 재생에너지 전환은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현실 얘기가 됐습니다. 독일이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나라는 뭐 재생에너지 비중이 40% 50% 되는 건 몇 년 전에도 이미 다 있었어요. 근데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고 규모도 큰 독일이 작년도에 처음으로 50%를 넘겼습니다. 영국이 46%, 해서 거의 50%에 근접해서 지금 탑을 달리고 있고요. 이탈리아,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중국은 굉장히 재생에너지 잘하는 나라입니다. 태양광 풍력 굉장히 잘하는 나라고, 프랑스도 지금 점점 재생에너지 비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뭐 속도는 좀 늦지만 올라가고 있고, 반면 한국만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나왔는데 재작년도에 전 세계 기준으로 하면은 풍력, 태양광 합친 게 핵발전을 넘는 되고 있는 거고, 많은 나라에서 이제 탈화석 연료를 하면서 재생에너지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뭐 대표적인 얘들이 영국 같은 나라들 뭐 대표적으로 석탄을 제일 먼저 썼으니 우리가 제일 먼저 탈석탄을 하겠다라고 해서 2022년도에 마지막 석탄 화력 발전소를 껐고요. G7 정상회의에서 작년도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G7 모든 국가는 2035년까지 모든 석탄 화력 발전소를 멈추기로 했습니다. 여기 사실 G7 국가 중에 제일 진도가 느린 데가 일본이거든요. 여기도 동참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탈석탄 얘기를 합니다만은 탈석탄의 목표 시점도 안 정해져 있습니다. 뭐 당연히 탈핵도 당연히 목표가 없고요. 하지만 이제 선진국들은 목표가 이제 정해졌다. 2035년에는 모든 석탄화력 발전소 셧다운. 이거는 뭐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발전량과 관련해서 아까의 그래프가 잘 눈에 안 들어오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선명하게 그려봤습니다. 2000년도의 발전량을 100으로 놓고 현재 어느 정도를 발전하고 있는지를 그래프로 그려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G7 모든 국가가 뭐 많아봤자 한 10% 정도 왔다 갔다 정도고요. 사실은 이들 나라 중에 프랑스니 독일이니 이탈리아, 영국, 일본 같은 나라는 20년 전 대비 전기 쓰는 양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 얘기 많이 하고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은 탈핵하면 촛불 켜는 거냐, 전기 안 쓰냐, 4차 산업혁명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전기차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다 해야죠. 예, 해야 됩니다.
심지어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전력 소비량을 전기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라들마다 최대 발전량 올 여름에 특이하게 이상하게도 전기가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전력 수요를 돌파했느니 이런 기사가 엄청 나왔어요. 네. 한국은 지금도 매년 최대 전력 수요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많은 나라들은 벌써 몇 년 전에 최대 발전량을 기록을 했고요. 여기 뭐 에어컨 안 쓰나 에어컨 다 쓰기도 하고 나라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다 쓰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상황들을 그냥 그냥 한국에서 얘기되는 걸 가지고 마치 그게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처럼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탈핵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핵발전이 얼마나 증가해 왔는지를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보시면은 요 파란색 선으로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는 게 운영되고 있는 핵발전소의 숫자고요. 빨간색 선으로 보이는 것이 핵발전 용량입니다. 1970년대에 오일 쇼크를 거치면서 핵발전이 계속 증가했었고요. 86년도 체르노빌을 거치면서 꺾어졌습니다. 그 상태로 몇십 년도를 쭉 진행되다가 후쿠시마 사고를 거치면서 쑥 들어갔죠. 그러다가 다시 약간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유는 한 개입니다. 중국 때문입니다.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요거를 다시 띄어다가 자세히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주황색으로 보이는 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후쿠시마 사고 이전까지 핵발전소가 10개도 안 되던 중국인데요. 이제 조만간 탑으로 올라갈 겁니다.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대로 간다면은 뭐 40, 50개 넘어서 100개 이상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하지만 중국도 전체 전력 중에 핵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5%가 안 됩니다. 반면 아까 보신 것처럼 재생에너지는 30% 넘어간 거죠. 따라서 일부 국가에서 아직도 핵발전에 대한 미련,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 큰 틀은 재생에너지로 계속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표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대체 주요 나라들이 핵발전 수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줄어든 거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제일 많이 줄어든 나라는 일본입니다. 2004년도 말 현재 핵발전소의 숫자가 54개였는데요. 현재 운영 중인 핵발전소가 10개입니다. 그러니까 42개가 빠진 거죠. 이거는 후쿠시마 1, 2, 3, 4, 5, 6 이거 당연히 폐쇄시킨 거고요. 후쿠시마 제1발전소에 있는 것들입니다. 제2발전소에 있는 것도 폐쇄시켰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일본 정부가 안전규제를 굉장히 높였죠. 그러면서 안전규제에 도달하지 못하는 노후 발전소들을 사업자들이 그냥 폐쇄시켜버린 겁니다. 거기에 돈을 투자시키는 것보다 폐쇄시키는 게 더 경제적인 거죠. 한국은 왜 그게 안 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제일 큰 거는요. 한국은 이 공기업 한수원이 돈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경제적으로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보다는 정책적 판단이 더 중요한 거죠. 이걸 해야만 하는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40개가 이제 폐쇄됐고요. 그 다음은 독일입니다. 아직도 독일이 탈핵이 안 됐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너무나 많으세요. 소위 우리 오피니언 리더, 교수님, 언론인 이런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작년도에 완전히 탈핵이 될 거였는데 4개월만 있다가 핵발전소 폐쇄시키자고 그때 결론이 났었거든요. 원래 연말에 딱 모든 핵발전소를 멈추는 거였는데 그때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대란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 우리 혹시 모르니 발전소는 멈추지만 폐쇄는 4개월만 있다 하자. 그게 한국의 기사가 엄청나게 크게 났어요. 독일조차도 탈핵을 하지 않아.
근데 4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냥 폐쇄시킨 거죠. 그래서 지금 독일 핵발전소가 한 기도 없습니다. 예. 이 뒷얘기가 안 나오니까 안 얘기만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18기 있던 게 모두 다 폐쇄됐고요. 영국. 전 세계에서 원자력 르네상스가 된다고 하면 언급이 나오는 몇몇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영국은 안 빠집니다. 왜? 정부가 계속 신규 핵발전소를 지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사업도 해보고 우리나라하고도 MOU도 맺고 막 여러 가지 했어요.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지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운영되는 핵발전소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왜? 노후 핵발전소 폐쇄 속도가 더 빠른 거죠. 신규 지역의 건설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반대도 있는데요. 사실은 전력 시장에서 핵발전이 아까 말씀드린 이유, 규모는 크지, 건설하는 시간은 많이 걸리지, 지역 주민들은 반대도 많지. 그러니까 아무도 지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업 포기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이 미국입니다. 미국이 사실은 79년도 쓰리마일 사고 이후로 핵발전소를 한 개도 안 지었거든요. 그러다가 오바마 정부에 들어와서 다시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 짓고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핵발전소의 숫자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104개였던 것이 현재는 94개고요. 이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사업자는 안전규 규제가 높아지니까 아유 이거 더 돌려봤자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그냥 사업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 속도가 더 빠른 거고 대부분 미국에 있는 핵발전소도 1980년대, 70년대 지어진 거라서 설계 수명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고 대만. 다음 주에 우리 9월 7일 그 집회 끝나고 다음 날 9월 8일 날 저희 대만의 젊은 활동가들이 한국에 와서 같이 간담회도 하기로 했습니다. 대만이 이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탈핵을 하는다. 전 세계에서 탈핵이 된 나라가 어디가 있는지를 사실은 사람들이 좀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독일 같은 나라 완전히 폐쇄된 거죠. 이탈리아 같은 나라도 있습니다. 여기는 1980년대에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시켰죠.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도 있어요. 여기는 핵발전소를 지었는데 가동을 하지 않는 거죠. 필리핀 같은 나라도 있습니다. 거기도 핵발전소 지었어요. 근데 가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필리핀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안에를 견학을 가서 볼 수 있어요. 지금은 그 일종의 관광지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가동을 하던 나라들 중에 폐쇄를 하는 경우에 아시아에서 최초 사례가 내년도 5월달에 대만입니다. 대만도 뉴스가 뜨문뜨문 오다 보니까 탈핵이 안 됐다 뭐 별 얘기가 많은데요. 중간에 그런 뉴스들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대만도 찬핵 반핵의 논쟁이 어마무시한 나라예요. 네. 그래서 국민 투표를 찬핵 쪽에서 붙여서 당신은 모든 핵발전소를 멈춘다고 하는 전기사업법 폐지를 동의합니까? 라고 해서 찬핵 진영이 이겼습니다. 그 조항이 지워졌어요. 하지만 당시에 있었던 총통이 그 지워지든 말든 기존에 있었던 탈핵 계획은 그대로 추진한다 라고 해서 핵발전소를 멈춘 거죠. 대만도 완전히 다 지은 핵발전소, 제4 핵발전소를 공격률 98%까지 해서 다 지어놓은 상태에서 가동시키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랬던 사례들이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내년도에 모든 멈출 거고요. 프랑스 사례 다시 잘 보실 필요 있습니다. 프랑스가 대표적인 핵발전소 강국인데요. 여기는 지금은 노후 애들이 아직은 수명이 좀 남아가지고 줄어들고 있는 숫자는 그렇게 드라마틱하진 않습니다만은 2035년까지 핵발전 비중을 75%에서 50%로 줄이기 위한 것을 선언을 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한쪽 편에서는 신규로 짓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미국이나 다른 영국처럼 신규로 짓는 속도보다 폐쇄하는 속도가 더 빠른 거죠. 그러니까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는 상태입니다. 벨기에
여기도 엎치락뒤치락 뭐 논란이 많습니다. 2003년도에 정부가 당시에 더 이상 핵발전소는 짓지 않는다라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었고요. 스위스도 국민 투표를 통해서 핵발전소를 짓지 않겠다 그랬는데 한국이랑 비슷합니다. 핵을 사랑하는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 또 한다가 할 계획이 있다. 이런 계획이 또 중간에 나옵니다. 지금 스위스가 그러고 있고 새로 들어온 이탈리아 총리가 또 그러고 있고 몇몇 나라들이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랫동안 핵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런 거에 일일비할 필요 없다. 중요한 건 실제로 지어지느냐, 그리고 전 세계 그 핵발전소가 계속 늘고 있냐, 이걸 보는 게 더 중요하다. 어쨌든 추세는 달라지지 않는 거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나라들마다의 순간적으로 조금 더 찬핵 반핵의 논쟁들이 진행돼서 부침은 있습니다만은 더 이상 핵발전을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들은 이제 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저는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핵발전에 반대하는 이유는 사고 이후,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 아니면 뭐 핵 폐기물 문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산업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너무 덩치가 크고 심지어 건설공사도 지연됩니다. 가장 최악으로 얘기되는 게 핀란드에 지금 짓고 있는 오큘로 오토 3호기라는 애인데요. 4년이면 짓는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근데 중간에 설계 변경이 되고 핀란드 정부도 규제가 중간에 후쿠시마 사고도 생기고 규제가 강화해야 되고 이러면서 건설공사가 16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마무시한 거죠. 이게 지금 프랑스가 짓고 있는데 최근에 체코 얘기를 자세히 뉴스를 보시면 프랑스하고 경쟁을 했는데 한국은 강점이 있다. 빨리 짓는 거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예가 나온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짓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 사업자 입장에서는 죽겠는 거죠. 왜냐면 전기를 쓰려고 또 여러 가지 계획을 해놨을 거잖아요. 그리고 건설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건설 비용이 계속 증가할 거잖아요. 이런 게 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다른 나라들, 중국이 그나마 굉장히 공기를 잘 맞추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도 지금 그 신한울 1호기 같은 경우에 4.7년 걸린다고 했던 게 거의 10년 걸려가지고 이거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한국형 원자로도 짓다 보니까 중간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문제를 바로잡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몇 년 전에 한 10년 가까이 됐죠. 이 케이블 납품 비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제품상의 비리 등이 있으면서 또 일부 공기가 지연되고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되면서 여기도 엄청나게 공기가 지연됐습니다. UAE의 경우에도 5년이면 짓는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8년이 걸려서 지어졌고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으로 대입되고 있고 반면 태양광 협동조합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인허가가 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이 인허가만 한번 짓는데 시간 거의 안 걸리지 않습니까? 반면 핵발전소는 반대죠.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전기사업법 전원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일사천리도 거기 다 돼 있습니다. 근데 반면 건설공사는 엄청나게 지연돼요. 이런 게 이제 시장에서 밀리는 최근에 탄핵과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는 체코입니다.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 볼게요. 예. 한 개는 이건 다 기억하시죠? 너무 옛날 일이라. 예.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OTT도 없고 케이블 막 좀 보는 정도라서 정규 방송을 중단한다는 게 지금은 별로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유튜브로 중계할 것 같은데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면서 정규 방송 중단하고 긴급 속보로 발표했었고요. 뭐 KBS 열린 음악회 이런 건 당연히 베이스를 깔았고 그러고 나서 사실은 원자력의 날이라고 하는 국가 기념일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매년 이 수주를 한 날 12월 27일 날 원자력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가 기념일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군대 파병 문제, 뭐 역마진 문제, 납품 비리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등등등이 있었고, 제일 경악스러운 거는 이게 지금 기공식 하는 날 이명박 대통령이 UAE에 간 거였는데, 이날이 2011년도 3월 14일입니다. 3월 11일 날 동일본 대지진이 생기고 발전소 터지고 난리가 난 그때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저희 가서 신규 발전소 건설 기공식을 한 거죠. 사실 이제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고, 사실은 이후에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핵발전소 건설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만은, 이 계약을 하는데도 그냥 뚝딱되지 않습니다. 비용이 워낙 크다 보니까요.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영국에 핵발전소를 지으려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우리 체코도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거지 않습니까? 본 사인을 하기 전에 먼저 협상을 하는 겁니다. 너희 돈을 얼마로 생각하고 있니? 너희 뭐 해줄 수 있니? 어떻게 언제까지 지어질 수 있니? 이거를 기본 제안서를 내지만 그걸로 안 되는 부분을 1대1로 협상을 하는 거죠. 똑같은 것을 문재인 정부 때 영국이랑 했는데 사업 자체가 무산돼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무리 이 전기를 쓰는 사람이 생각을 해봐도 핵발전소가 단가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거 할 바에 차라리 풍력 짓는 게 낫다. 그래서 사업자가 포기해버렸어요. 비슷하게 폴란드도 그렇습니다. 이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입니다. 2022년도 10월 달에 있었는데요. MOU 맺고 사인도 하고 몇 걸 다 했지만은 실제 될지 안 될지는 봐야 되고 워낙 변수들이 많다. 따라서 사실은 우선 협상 대상자까지 가면 보통 7구 능선까지는 넘은 건 맞지만 7구 능선을 넘었다고 해서 산을 넘은 건 아니다. 여기에 이제 새로운 문제가 생겼죠. 이게 지금 UAE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라이센스를 안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보면 되냐면요. 지금은 핸드폰에 그게 없습니다. 옛날 핸드폰에 보면은 뒤에 투명색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라이센스 바이 퀄컴이라고, 당시 CDMA라고 하는 이 핸드폰 통신을 하는 이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퀄컴이라고 하는 미국 회사가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그림을 너무 잘 그리고 좋아해요. 그래서 정말 디즈니에 나오는 미키마우스랑 똑같이 미키마우스를 그릴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이 미키마우스를 그리는 순간 디즈니로부터 소송을 당하겠죠. 왜? 미키마우스는 디즈니 거니까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핸드폰을 아무리 기술이 좋아서 통화도 되고 다 되게 만들어도 여기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내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로열티를 줘야 되는 거죠. 그거 로열티 없이 내가 이걸 찍어서 팔았다. 그러면은 나는 소송 당하고 몇 배를 물어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핵발전소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라이센스는 대한민국에 건설하는 것에 대한 라이센스를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수출하는 문제는 당연히 다른 문제인 거죠. 여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개는 이 웨스팅하우스라고 하는 이 회사가 어마무시한 회사입니다. 지금은 다 찌그러져가지고 그런데요. 미국의 그 군사 쪽 연구소에서 핵 추진 잠수함에 원자로로 사용하려고 만든 원자로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가압해가지고 PWR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를 최초로 상업용 발전소로 만든 회사가 웨스팅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핵발전소의 50% 이상을 이 회사가 다 만들었어요. 라이센스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라이센스를 정확하게 획득하지 않으면 체코에 팔 수 없고, 또 하나 문제는 이거는 웨스팅하우스하고도 풀어야 되지만 미국 정부하고도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는 핵기술이거든요. 핵기술을 우리가 다른 나라에 준다는 것은 굉장히 미묘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미국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회사가 미국 정부에 신청하도록 됐습니다. 예를 들면 한수원이 나 체코에 핵발전소 만들어서 팔고 싶어요 라고 해서 한수원이 미국 정부에 신청하는 게 아니고 웨스팅하우스가 신청 안 해주면 신청조차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걸 지금 브레이크를 지금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내년도 3월까지 협상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성명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어로 번역한 건데요. 제일 마지막 문장이 진짜 과간입니다. 이 지금 현재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중재가 돼야 되는데 중재 결정은 2025년 하반기 이전에는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치 남의 얘기처럼 하는데 저 중재를 누가 해야 되냐면 웨스팅하우스가 해야 돼요. 우리는 내년도 하반기까지 중재해줄 생각이 없어. 뭐 상반기 3월달에 너희가 협상을 하든 말든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니 나하고 얘기를 해. 라고 지금 선전포고를 한 거죠. 아마도 기업들 입장이기 때문에 얼마를 더 주면 되니 이런 종류의 문제로 이제 갈 거예요. 네. 그러기는 하지만 사실은 국내에서는 원전 최강국이라고 떠들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해외로 갈 때는 이 문제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전 세계에서 핵발전소를 제일 많이 짓는 나라는 중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중국에 우리가 가서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거를 해야 될 거잖아요. 거기가 시장이 제일 크니까. 근데 뉴스 자세히 들어보시면요. 중국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체코, 말레이시아, 뭐 영국, 뭐 UAE, 사우디 이런 데죠. 왜? 중국 사람들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라이센스 받아오는 애들이면 상대 안 해. 웨스팅하우스 내가 직접 들고 오든가 말든가 너희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니저 시장은 지금 아예 못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사실은 같이 얽혀 있다. 따라서 이게 참 국내에 너무 부풀려져 있어가지고 많이 좀 안타깝고요. 또 하나는요. 이런 문제가 걸리니까 국내에서는 특히 보수 언론 중심으로 해서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갖고 온 건데요. 이름만 남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이게 되게 처량한 건데요. 이 회사가 전 세계 핵발전소의 50%를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저 회사가 상태가 안 좋았어요. 언제부터 안 좋았냐? 2000년대 초반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체르노빌 사고 이후로 전 세계에서 안 짓거든요. 그래서 도시바에 팔려갑니다.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주고 도시바가 사갔어요. 근데 우리 이쪽 기업 쪽에서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승자의 저주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바가 먹기에는 너무 큰 걸 먹어버린 거예요. 너무 비싸게 주고 사기도 했고 그 상태에서 후쿠시마 사고 빵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도시바가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바라는 회사가 그룹이 해체돼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웨스팅하우스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캐나다에 있는 사모펀드가 이 회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때 거의 6만 명 가까운 직원 수가 지금 1만 명 안쪽으로 쭉 줄어들어 버렸고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해외 수주에 나가면 웨스팅하우스 밀리겠죠.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하고 프랑스가 이제 최종 협상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 회사가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은 못해도 건설을 못하게 할 수 있어요. 네. 이건 어쨌든 내 거니까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다. 굉장한 난맥상인 거죠. 자, 하지만 우리 윤석열 대통령 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전 최강국의 종지부를 저는 노후핵발전소 수명 연장, 신규핵발전소 건설, SMR 이런 게 원전 최강국 건설의 최고 극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경험해 본 거죠. 핵산업계 입장에서는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을 경험했어요. 그때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했잖아요. 그때는 탄소 중립한다고 막 한 거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를 겪으면서 이 핵산업계는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정권은 무한하지 않다.
언제든지 정부는 바뀐다. 이 경험을 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한, 영구적으로 가기 위한 계획과 법이 필요한 거죠. 저는 이걸 보고서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탈핵이 여기까지 갔으면 저는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고 상황들은 계속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이겁니다.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만들고 그것을 그 내용을 담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이라는 것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7년도에 임기가 끝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계획까지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국가의 계획으로 예를 들면 저런 중장기 원전 로드맵 같은 게 딱 만들어져 있고 근거법까지 딱 만들어져 있으면 다음 대통령이 와도 법을 어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 법을 완전히 지우지 않으면.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지금 올 초에 나온 겁니다. 이제 뭐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인데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갖고 와봤어요. 원전 관련해서 일감을 2.4조 원이었던 거를 3조 원으로 늘리고요. 그 금융 지원을 2배 늘리고요. 투자 확대를 하고요. 원전 R&D 관련해서 4조 동안 투자를 하고 SMR과 관련해서 계속 진입을 해주고 창원과 경남을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육성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창원에 가서 한 거죠. 사실은 어느 산업이나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독일 얘기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탈핵이 어떻게 됐나요? 환경운동가들이만 갖고 탈핵을 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이미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이 된 것이고 그 재생에너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리고 그게 상식이 된 겁니다. 보수, 진보를 다 아울러서 당연히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가야지,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토대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독일은 정부가 바뀌더라고요. 예를 들면 과거 메르켈 정부에서 지금은 3인당 정부로 바뀌었잖아요. 물론 3인당으로 바뀌었으니까 더 강력하게 탈핵이 진행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설사 더 보수적인 다른 누군가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탈핵과 관련해서 나중에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탈핵을 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재생에너지 한다, 탈핵한다, 그럼 전부 다 좌파, 빨갱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특히 경남도 의회에 태양광 발전기를 안 짓는다는 얘기를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쪽 경남이나 이쪽 아래쪽에 내려가면은 태양광 하면은 정말 좌파 빨갱이라는 얘기 실제로 듣거든요. 보고 있으면 막 진짜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뭔가면요. 탈핵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 항상 20% 정도의 아주 단단한 탈핵 지지층이 있습니다. 반면 한 20% 정도의 아주 단단한 찬핵 지지층이 있어요. 이 둘은 그냥 있어요. 항상. 그 사이에 나머지 층들이 생각이 바뀌어서 예를 들면 체코에 원전 수출했다더라. 한국이 잘하나 보네. 해야지. 생각을 하기도 했다가 데이터 센터 생긴다고 그러는데 SMR 하면 좋겠네. 또 생각도 했다가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해서 다시 좀 초심으로 돌아가서 핵 문제를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오늘 산업이나 뭐 경제나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도요. 저는 한국의 탈핵의 탄탄한 20% 지지층은 왜 핵발전을 반대합니까? 라고 물으면 사고가 날까 봐 위험해요.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미래에 요즘 필요해요. 이런 사람들은 저는 충분히 많이 설득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 만나본 20대, 30대 특히 남성 청년들을 만나보면 그런 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죽든 말든 내 거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오히려 그런 친구들은 이게 과연 진짜 전기를 공급하는 건데 필요한 거냐 이런 설득도 필요해요. 네.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는 친구들 많아요. 미국의 뉴스케일이라고 하는 SMR 관련 주식이 있는데요. 주식 사야 되나요? 두산중공업 주식 사야 되나요? 물어봐요. 예. 그러면 저는 탈핵의 입장에서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지금의 여러 가지 추세와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저렇게 가는 건 너무 몰빵이다. 나중에 분명히 문제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렇게 해서 탈핵의 논리가 좀 더 풍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생명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미래와 이렇게 얘기되는 건 그대로 쭉 진행하는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과연 지금과 같이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측면에 이렇게 핵발전에 몰빵을 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다음 얘기가 나옵니다. 태양광도 환경을 파괴하지 않나요? 태양광은 전자파도 있다는데 중동속은 어떠나요? 그런 얘기들을 또 하는 거죠. 네. 좀 그러면서 사실은 풍부하게 대안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함께 설득하고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최근 정부는 계속 쓰는 용어도 달라졌습니다. 탈탄소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무탄소 에너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왜? 핵발전이 탄소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RE100 재생에너지 100%에 맞서서 CF100 무탄소 에너지의 주류화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미 지금 우리나라의 이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원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 건 분명한데요. 반면 산업계에서 배출하고 있는 양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단순하게 석탄을 핵으로 바꾼다 그래서 탈탄소가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습니다. 2022년 코로나19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간 줄었어요. 확 줄었습니다. 6%나 줄었어요. 그랬다가 21년도에 다시 약간 증가했습니다. 그랬다가 22년도에 다시 감소했어요.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왜 이때 늘었다가 이때는 감소했냐. 이때 는 건 당연하죠. 코로나19 때 안 돌던 공장 돌리고 안 가던 학교 가고 회사 가니까 당연히 온실가스가 는 거죠. 근데 왜 이때 줄었느냐. 제일 큰 거는요. 이때 수해가 크게 났어요. 그래서 포스코가 거의 6개월 가까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네. 우리나라 산업계, 그러니까 업체들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 누가 제일 많이 하니? 그러면은 포스코입니다. 네. 여기 포스코가 공장이 포항에만 있는 게 아니죠. 광양에도 있어요. 광양 공장은 아무 문제가 피해가 없는 거였거든요. 근데 포항 공장에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생기는 온실가스 배출량 줄어든 양이 그 해에 석탄화력 발전소 온실가스 줄어든 양보다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있어서는 단순하게 핵발전의 역할만 강조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계 전체를 같이 보고 줄여가야 됩니다. 특히나 전기가 아닌 분야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반면 그 해에 뭐 이런 것도 준공하고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전체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어드는 거는 그렇게 핵발전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뒤에 몇 가지는 이제 6시까지 마치는 일찍 마치는 거예요. 뒤에는 좀 빠르게 쟁점만 풀고 그래도 질문을 좀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핵발전이 갖고 있는 최근에 굉장히 큰 난맥상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용인 문제입니다. 용인에 어마어마하게 큰 반도체 단지가 지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농담 삼아 저기 양희석 신부님 계실 때 거기 땅을 살 돈도 없고 그리고 될지도 몰랐고 바로 그 동네입니다. 네. 어느 정도로 지어지느냐면요. 여기에 지어지는 2050년도까지 여기에다 반도체 단지를 짓는데요. 전력 수요가 얼마냐? 10기가입니다. 신고리 5호기가 1.4기가거든요.
신고리 5호기 같은 게 7개가 있어야지 저기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기 많이 쓰냐? 여기 뭐 IT 산업은 친환경이라네. 우리 쓰는 반도체라는 놈이요. 정말 티끌 한 개가 들어가면 안에 있는 전선에 딱 먼지가 내려앉는 순간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반도체 클린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 파우더도 안 바르고 뭐 옷 이상한 거 입고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축구장의 몇십 배 되는 면적을 정말 티끌 하나 없이 공조 시스템을 24시간 돌려야 됩니다. 거기에 추가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다 같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핵발전소 7개 분량의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데 최근 문제는 뭐가 또 있느냐? 아리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애플이나 구글 같이 반도체 칩을 많이 사는 데서 너희 칩 만들 때 무슨 전기 썼니? 증명서 첨부해서 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재생에너지 100% 아니면 안 사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안 사면 그럼 말아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지금 전 세계 넘버 2죠. 넘버 1 우리보다 삼성보다 2배 이상 큰 대만의 TSMC는 일본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우리는 100% 재생에너지로 할 겁니다 라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네. 그럼 거기는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한국은 끼어들 틈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럼 이 핵발전소 7개나 되는 어마무시한 전기가 필요한데 전기를 어떻게 공급해야 되느냐? 정부 계획은 이렇습니다. 1단계 여기 LNG 발전소 6개를 일단 먼저 짓습니다. 가서 송전선로를 땡겨와서 여기다 연결합니다. 다음 3단계로 이 서해안을 따라서 해안선을 따라서 송전선로를 만들어서 남쪽에 있는 햇볕이나 풍력을 가지고 전기를 공급한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마지막 거는 뭐 오케이 그렇다 손 치는데 1단계와 2단계는 누가 봐도 아리백이 아닌 거죠.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쟁점이 안 나오고 있고 저는 조만간 삼성과 SK가 이거 어떡할 건지 전국으로 대책 세우라고 내고 나올 겁니다. 또 하나 LNG 발전소를 여기다 짓는 거야 뭐 내륙에 짓는 거니까 오케이 그렇다 손 치는데 이 서해안 계획이든 동해안 계획이든 이 육지 한가운데 용인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다 송전선로를 지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전국에 송전선로를 짓는 걸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저 송전선로를 어떻게 건설할 거냐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은 왜 땅을 일로 잡았을까? 내륙 한가운데 여기서부터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당시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수도권에 인력을 만들어야 되기, 인력을 수급하기 좋기 때문에 수도권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시면요, 울산이나 포항이 처음부터 대도시가 아니었어요. 거기에 공장이 들어서서 도시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삼성이나 이런 데서 300조짜리 투자를 하면 아무리 시골 산골 어디 무인도에다 공장을 지어도 사람은 들어갑니다. 취업을 하죠. 좋은 직장이면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다시 문화시설도 들어서는 거고 학교나 병원도 들어서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계획 없이 그냥 여기다가 정치적인 이유로 수도권에 그냥 지어버린 거죠. 사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몇몇 국회나 이런 데서 좀 같이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력 문제 측면에서 또 여기에 물도 없어요. 물 공급하려고 지금 댐 짓는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 반도체 산업이 물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가는 산업인데 이 반도체 실리콘을 다 잘라가지고 세척하고 이 과정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물이 없어요 여기는. 여기 진짜로 지어질 수 있겠느냐? 그러면 좋다. 이거를 끌어당겨다 오는 이렇게 해서 전력 공급이 여기에 있는데 이 계획에서 아까 말씀드린 신규로 핵발전소를 더 짓는 것이 이 사업에 도움이 되느냐? 그럼 서울에다가 핵발전소를 지어야겠죠. 아니 용인이나 수원에 지어야겠죠. 그러면 도움이 될 겁니다. CF100 너희 얘기하는 거 인정한다면 치자. 그럼 용인에다가 핵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거냐? 그런 종류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핵발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치명적인 단점, 재생에너지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장점은 대도시에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풍력은 조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긴 해야 됩니다만은 그런 종류의 문제들이 여기서 그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전환되려고 하는 여러 가지 흐름들과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자, 좀 넘어가고요. 다음 이제 신규핵발전소 부지를 선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3개를 짓는다고 했는데 어디다 지을지가 좀 부지가 없어요. 삼척하고 영덕에 예전에 한송이 땅을 샀는데 부지를 다 해지했고 삼척은 거기에 다른 무슨 관광 휴양 단지를 짓는 걸로 계획이 이미 짜여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은 끝. 영덕은 아직 땅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부산하고 울산 사이, 고리랑 신고리 사이에 지금 한수원이 쓰고 있는 학교 땅에다가 지으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뭐 그럼 짓는다는 치자, 이건 한수원 땅이니까. 근데 그럼 이건 전기를 어떻게 할 건데? 전기를 다시 땡겨야 될 거잖아요. 처음에 밀양송 송전탑 계획을 짤 때 그랬거든요. 신고리 5호기, 6호기까지는 저 송전탑, 밀양 송전탑으로 쓰고 7, 8호기 송전탑이 7, 8호기가 들어설 때쯤이면 추가 송전선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거기에 당시에는 노후 핵발전소, 고리 2, 3, 4호기를 다 폐쇄시키는 거잖아요. 선로가 남는 상황에서도 추가 설비가 들어가니까 송전선로를 더 지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 짓는다, 그래, 한수원 땅이니까 짓는다면 치자. 전기는 어떻게 땡길 건데?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는 이제 그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지어요. 아니면 환경단체가 반대해서 못 지어요. 저는 사실 좀 핑계라고 봅니다. 저희가 반대운동을 열심히 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온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거죠. 물론 환경단체 활동가들의 물론 역할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국민들이 체르노빌 후쿠시마를 보면서 생각이 확 틀어진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아 그래, 너 얘기처럼 발전소 주인은 치자. 그럼 전기는 어떻게 서울로 갈 건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엄청난 문제들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SMR이 그래서 사실은 나온 겁니다. 왜 SMR이 나온 거냐? 우리도 대도시에 지을 수 있는 작은 핵발전소 만들 수 있어요. 라고 핵산업계에서 마케팅 전략을 다 바꾼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경제성이 좋기 때문에 더 큰 발전소 지어서 더 많은 전기 만들고 관리 효율도 높이고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계획을 확 틀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SMR 짓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다 지을 거냐, 울진에 지을 거냐, 또 홍준표 시장님은 대구에 짓자. 핵산업계에서는 당진, 보령, 태안 여기 어차피 석탄 나가니까 여기다 짓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핵심은 저는 SMR이라는 단어가 이제 새로 들으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다.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신규로 좋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핵심은 이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얘는 어차피 핵발전소예요. 그러면 부지를 어디다 지을 거냐? 라고 하는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핵폐기물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요, 대구에 지금 짓는다는 거잖아요. 해외의 경우에는 내륙 한가운데 핵발전소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3마일 핵발전소가 그래요. 3마일 섬이라고 하는 강 위에 있는 섬에 핵발전소를 지은 거예요. 섬의 사이즈가 3마일밖에 안 되는 섬이라서 그래서 섬의 이름이 3마일이거든요. 네. 거기 지은 거죠. 근데 지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냉각수는 강물 끌어다 땡겨 쓸 수 있고요. 근데 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우리 월성에 삼중수소 누출됐다. 핵발전소에 액체 폐기물 다 바다에다 버린다. 이런 얘기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후쿠시마가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행위는 후쿠시마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 세계 핵산업계의 일관된 관행이에요. 다만 후쿠시마의 오염수는 직접 사고 이후에 나온 해결류에 직접 닿은 더 오염도가 많은 더 많은 핵종이 들어가 있는 물인 거고 우리나라의 핵발전소에서 바다에다 버리는 거는 핵종이 그만큼 다양하지는 않은 좀 다른 종류의 오염수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도 핵폐기물입니다. 이걸 지금 다 바다에 버리고 있는 거죠. 강 옆에 있으면 어떡할까요? 그걸 다 탱크에 넣어가지고 바다에다 버릴까요? 안 그럽니다. 강에다 버립니다. 네. 낙동강이죠. 네. 낙동강 지구입니다. 저는 정말로 대구에 SMR을 짓는다는 게 계획이 조금이라도 구체적으로 추진되면 그동안 핵발전소와 관련해서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얘기들이 그렇게 나올 겁니다.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우리는 더 해야죠. 우리 핵 문제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일반 시민들이 그게 몰랐던 거. 절대 사고 안 나면 핵발전소 안전해요. 그럴 리가 있나요? 네. 계속 나오고. 한손 홈페이지에 가면 다 통계도 공개되고 있잖아요. 나옵니다. 공기중도 다 보내고 바다로 다 보냅니다. 또 하나 대구 같은 경우는 울진도 그랬어요. 울진 바로 그 핵발전소 옆에 비행장이 하나 있습니다. 옆에다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전 세계 어느 나라나 공항 옆에 핵발전소를 짓지 않습니다. 왜? 테러를 할 수도 있고 실수로 갔다가 부딪힐 수도 있는 거죠. 사고 위험성들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위에서 보면은 다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항공사 사진을 찍는다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용이하죠. 보안상 문제들 때문에 절대 핵발전소는 공항 옆에 짓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그 옆에 짓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을 바꿔야 돼요.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제기들이 될 거다 나오는 것이고요. 미국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뉴스케일이라는 회사 증권가에서도 이미 수없이 많은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주식을 살 때가 아닙니다. 주식이 막 널뛰기를 하고 있고요. 한때 막 13달러, 15달러 하던 애가 2달러, 3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뭐 4, 5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업이 안 돼요. 왜? 수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발전소를 지어야 전기를 팔아도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몇 년째 설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뉴스케일이나 뭐 엑스에너지나 SMR 관련한 회사 관련해서 뉴스 자세히 보시면 마치 스타트업들이 투자 받으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수익이 지금 없으니까 투자해 주세요. 그래서 두산중공업 찾아가고 SK 찾아가고 빌 게이츠 같이 이게 쇼도 하고 요번에 빌 게이츠가 혹시 미국에서 SMR 짓는 거 저기 나트륨이라고 저기 새로 SMR 짓는 게 사업이 있었거든요. 미국 정부에서 아직 허가도 안 SMR과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건설이 허가한 발전소는 뉴스케일사의 그 핵발전소거든요. 근데 빌 게이츠는 확실히 사업가예요. 건설 허가가 안 났지만 삽 들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실제로 삽질도 하고요. 부지 정리하는 건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해서 사람들 앞에 투자자들 모으는 거죠. 투자해 주세요. 그래야지 발전도 지을 겁니다. 산업계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된 것도 그동안 타락이 진행되어 왔던 여러 가지 증거인 중에 하나입니다. 웨스팅하우스 같이 큰 공룡이 무너져 버리게 되니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스타트업을 만든 거죠. 네, 그래서 각자 창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과거처럼 큰 발전소를 설계하고 이렇게 가는 거는 현재 시장 상황도 안 좋고 잘 안 될 것 같으니 방향을 튼 거죠. 작게 만들고 여러 가지 안전성도 보강했어요. 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 SMR이 그만큼 많이 전 세계에 유포될 것이냐는 것은 결국은 저는 두 가지에서 결정될 거다. SMR을 짓는 부지를 확보할 거냐, 사용 후 해결료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문제에서 결판이 날 거다. 자, 나머지는 좀 넘어가고요. 제 재생에너지는 또 질문 나오면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이 SMR이라는 걸 조금만 자세히 설명드리면 소형 모듈형 원자로고요. 한 개의 크기가 300메가 이하짜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과거보다 규모가 굉장히 작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과거에 있었던 원자로 돔 사이즈입니다. 우리 그
골이나 월성 같은 데 보면 돔이 요만하게 큰 거잖아요. 그게 이 회색만한 거라면 SMR은 요만한 겁니다. 정말 작죠? 예. 높이가 한 25m, 이 폭이 한 4m, 5m 정도 되는. 그래서 SMR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거를 한 개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마치 레고 블럭 끼우듯이 여기도 보면은 요 블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잖아요. 6개의 원자로를 쪼로록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에 짓는다고 하는 거는 SMR 한 기를 짓는 것처럼 설명합니다만은 원자로는 4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핵발전소 4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차로 치면 엔진이 4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르기에는 한 개처럼 구르지만 사고의 위험성은 4배가 되겠죠. 어차피 원자로는 4개 있는 거니까.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도까지 표준 설계 인가를 획득하는 게 목표고요. 이 얘기는 뭐냐? 설계가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이게 참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수완이 좋습니다. 장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건을 갖고 이거를 사세요 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이렇게 만들 겁니다라고 하고 먼저 팔아놓고 뒤에서 열심히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다가 저희가 조금 이제 뭐가 좀 지연이 됐네요. 그러면서 또 시간도 좀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새로 만드는 거다 보니까 28년도에 설계를 인가를 하는 게 목표지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죠. 돼봐야 압니다. 보통 이런 거는 몇 년씩 지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 설계도 안 끝난 아직 이것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이 큰 이런 계획이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거는 요번 처음입니다. 그래서 전력업계에서 다들 이게 뭐야? 뭐 아주 다 하고 와. 왜 지금 와서 그래? 이런 얘기도 있어요. 찬핵 안핵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 그렇잖아요. 물건을 앞에 놔두고 이걸 할지 말지를 해야지. 물건도 없이 그러는 거 없냐? 이러고 있는 거죠. 자, 됐고요. 자, 근데 그러는 과정에 이게 참 오래되고 지난하고 힘든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문제도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고리 2호기 지금 막 여러 가지 공청회 논의가 시작되고 있고 3호기 시작되고 있고요. 보시면 고리 2, 3, 4가 2023, 4, 5 쪼로록 있죠? 2025 그 다음 번이 이제 영광에 있는 한빛 1호기입니다. 그 다음 26년도에 한빛 2, 월성 2, 24년도고 7년도에 월성 3, 울진 1.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돼서 전체 10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 있을 때 한국이 탈핵을 하려면 2020년대를 잘 통과하면 탈핵으로 가는 디딤돌을 밟을 수 있는 거다.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시간이 가면 발전소가 수명이 끝나요. 네, 이거는 뭐 어찌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수명이 끝나요. 아무리 좋은 기계도 천년 만년 쓸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때 확실하게 막아주면은 더 이상 핵발전소는 못한다. 근데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차례도 그걸 아는 거죠. 요거를 막아놔야 우리가 싱크로 짓는 건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안 그러면은 영국이나 미국처럼 되는 거예요. 싱크로 막 짓더라도 동시에 10개가 폭 나가버리면 이게 가격이 큰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돌고 있는 핵발전소의 3분의 1이 그냥 한 번에 사라지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얘기는 아주 요즘 유행하는 뭐 있죠? 럭키 비키인가요? 혹시 그런 거 잘 모르시나?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네. 설사 20년 수명 연장을 하더라도 이제 얘네들의 수명이 끝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수명 연장 반대 운동을 열심히 해서 수명 연장을 막는 작업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신규로 짓는 걸 최대한 막아야죠. 이렇게 된다면 저는 탈핵의 시점은 원래 탈핵 진영이 생각했던 뭐 누구는 30년, 누구는 40년 얘기했던 그거보다는 좀 딜레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탈핵이 요원한 것은 아니다. 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정부는 요거를 2번 수명 연장, 10년씩 2번 수명 연장해서 정말 이게 윤석열 정부가 핵의 진심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자기 임기 안에
이 핵발전소 이 10기 플러스 이 2기까지를 2번 수명 연장까지 다 끝내놓고 자기는 퇴임하겠다라는 계획이에요. 네. 그럼 다음 정부에서 또 손대기가 좀 쉽지 않겠죠. 따라서 사실은 노후 핵발전소 각각의 어떤 기술적인 쟁점들도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크게 지금 들어가는 그 흐름들은 그렇고요. 저는 뭐 여러 가지 다 지역마다 열심히 싸우고 막고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굳이 먼저 폐쇄를 해야 되는 핵발전소를 꼽아보라면 저는 단언컨대 월성 핵발전소를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 월성에서만 왜 산중수소 얘기가 나올까요? 중수로가 원래 산중수소가 많이 나오는 핵발전소예요. 그 발전소 자체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속 공기 중으로 핵폐기물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고요. 전체 핵발전소 지금 20몇 개 되는 것 중에서 딱 4개인데 월성의 전체 고준위 핵폐기물의 절반이 있습니다. 핵폐기물이 많이 나와요. 그럼 이게 그만큼 처리하는데 힘든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모든 노후 핵발전소는 다 폐쇄해야 됩니다만은 월성은 또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보고요.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다 가압형 경수로예요. 근데 월성만 중수로입니다. 전 세계에서 중수로를 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수원 사람들 만나면 그렇습니다. 저기 캐나다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캔두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캐나다에서도 이제 신도를 안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오히려 배운다 이런 걸 되게 자랑해요. 네. 근데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거기는 이제 신도를 하는 게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고 한국은 열심히 갈고 닦고 기름치고 한 거니까요. 바꿔서 얘기하면은 저거는 정말 원전 최강국을 하는데도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발전인 거죠. 그래서 좀 이제 그런 면들도 사실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시점은 최대한 탄핵을 넓게 얘기해서 풀어가기 위한 자리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니겠냐. 그럼 외국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나라마다 법이 다 다릅니다. 한국이 법도 만들고 정부가 법도 만들고 규제도 하고 발전소 운전도 하고 소유도 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정부는 규제만 하고 민간 사업자들이 발전소를 운전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예를 들어 이런 걸 해요. 처음에 40년 동안 운전 허가를 내주고 20년씩 2번 수명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으면은 수명 연장을 다 해줘요. 근데 실제로 보면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 실제로 수명 연장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폐쇄한 발전소의 리스트들이거든요. 이유를 보면은 가스 발전소와 경쟁이 불가능해서 천연가스 가격 하락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다 그런 거예요. 증기 발생기에서 누출이 발생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 발전소들의 소유자들이 아유 좀 나 안 해 그냥 팔고 정리할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80년씩 수명 연장해서 쓴다더라. 사실은 제대로 봐야 돼요. 허가는 내주지만 실제 그렇게 돌리는 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는 안전 규제가 이렇게 있었어요. 당연히 지진에 대한 설비들, 자연 현상에 대한 고려, 화재 이런 걸 고려를 했어야 되는 건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기존 기준은 강화하고 없던 기준을 더 넣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항공기 충돌에 대비해라. 그러면은 한국은 도움은 전투기가 와서 다 가도 문제가 없다던데 그렇죠. 근데 도움은 그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콘크리트가 가지고 1.5m 두께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테러리스트면요 도움에는 절대 막지 않습니다. 도움 옆에 보면 네모난 건물이 있어요. 네. 여기 사용 후 해결료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는 콘크리트로 쌓여 있지도 않아요. 그냥 일반 건물이에요. 거기다 박으면 사용 후 해결료가 받고 다 튀어나옵니다. 그게 만약에 힘들다 그러면 후쿠시마 사고처럼
근처에 있는 송전탑을 다 쓰러뜨리는 겁니다. 전기가 끊어지면은 비상용 발전기를 돌리겠죠. 하지만 우왕좌왕하다 보면은 사회적 혼란은 터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대테러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또 하나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한국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 후쿠시마 사고가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앙제어실이 있죠. 모든 핵발전소 중앙제어실이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사고를 대비해서 중앙제어실을 바로 앞에다 한 개 더 만들어 놔요. 근데 어떤 일이 있으면 지진이 생기면요. 이건 알고 계시는 분 있습니다. 여기도 문이 있잖아요. 건물이 흔들리면서 쇠로 된 문이 흔들리면서 뒤틀립니다. 그래서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중앙제어실에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비상시로 만들어 놓은 그 중앙제어실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찍어 놓은 사진들이 그랬습니다. 주차장에다가 화이트보드 놔두고 핸드폰 적게 들고 중앙제어실에서 또 통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가 생겼느냐.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 중앙제어실을 하나 더 만들어라 라는 게 하나 더 생겼어요. 지진은 당연히 떨어지면 감도가 다를 거잖아요. 네.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게. 그러면 당연히 사업자 입장에서 판단을 하겠죠. 그거만큼 더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일본은 거기에 추가돼서 관습법으로 발전소를 돌리려면 지자체의 동의를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되게 큰 건데요. 제가 한번 탄핵신문에도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일본이 FM대로 하는 건 되게 잘하거든요. FM대로 안 생기는 사고에는 아무 대처를 못해요. 근데 FM대로는 정말 잘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발전소에서 짐을 실어 나르던 이 집게가 달린 차라고 트럭으로 물건을 나르던 중에 무게중심을 잘못 잡아가지고 트럭이 그냥 그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있는 주차장에서 넘어졌어요. 근데 이거는 방사능 물질도 아니고 핵발전소 안전하고도 상관이 없고 그냥 트럭이 넘어진 거예요. 소위 얘기하는 그냥 단순 사고가 생긴 거죠. 근데 지자체랑 협정을 맺기를 그런 종류의 사고가 생기더라도 즉시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큰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고였습니다. 보고하지 않은 거죠. 지자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큰 사고가 나면은 어떻게 할지 알 수 없다는 거 아니야. 너희 시스템이 안 됐다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따져 묻고 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회사의 회장이 나와서 9시 뉴스에 나와서 사과를 했고요. 직원 70명이 징계를 받았고요. 그 중에 대부분은 감봉 뭐 이런 거 받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서약을 하고 나서야 문제가 풀렸어요. 그런 정도의 지자체랑 발전사업자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나라하고 한국의 상황은 너무나 다른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핵발전소를 가동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동의를 구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굉장히 골치 아프기 때문에 사실은 결국은 54개나 되는 핵발전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멈추게 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뭔가가 크게 바뀌고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탄핵을 선언하고 이런 일은 아마 안 생길 겁니다. 네, 별로 기대하지도 않고요.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구체적인 제도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 저는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사실 지금 현재 야당입니다. SMR에 대해서 민주당에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물어보면 딱 부러지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총선을 할 때 조국 혁신당에 질의서를 넣었어요. 다른 건 다 환경단체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답변이 안 온 게 두 개였습니다. SMR 건설하고 가덕도 신공항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답을 못 드립니다. 라는 게 저희가 받은 공식적인 답이었어요.
사실은 지금 있는 야당들이 과거 문재인 정부 때만큼이라도 탄핵을 얘기할까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좀 의문입니다. 왜? 지금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예.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탄핵 진영이 정말 칼을 갈고 준비했다는 것처럼 저는 윤석열 정부 이후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니까 아니겠느냐. 탄핵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 핵 발전을 정말 대한민국에서 몰아내려고 한다면 저는 조금 더 치밀한 준비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냐. 그러려면은 저는 국민들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탄핵으로 모여 있는 사람들 말고요. 우리 뭐 교회나 성당이나 집이나 근처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이랑 핵 문제를 더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핵 문제를 얘기하면은 정치적인 거야. 물론 그렇죠. 매우 정치적인 이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 핵 문제를 처음 얘기한 거는 사실은 이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생명을 앗아가는 문제, 고중위 핵 폐기물처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사실 어느 순간 다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그냥 나는 문재인을 지지하니까, 나는 윤석열을 지지하니까 여기서 선이 딱 그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좀 복원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고중위 탈핵법 얘기는 이렇게 뒤에 또 질문 받고요. 마지막으로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기에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인기가 워낙 없죠. 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순하게 찬핵, 반핵, 뭐 생태적 감수성이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서까지도 너무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다. 전기가 지금 안 들어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없고 어떤 대안도 없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원전 최강 건설이라는 이 단어만 꽉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전기를 핵으로만 쓸 수도 없고 탄소 중립도 전기만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종합적으로 보는 시야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탈핵, 우리가 얘기하는 탄소 중립, 기후 정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재구성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더 풍부하게 탈핵 얘기를 풀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혼란들을 저는 적극적으로 지금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 중에서는 과거에는 발전소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했었습니다만은 최근은 송전선로에 대한 문제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결국은 전기를 쓰려고 저걸 짓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송전선이 필요한 거고 자연스럽게 다른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탄핵의 얘기가 좀 더 풍부하게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 얘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이런 생각이 아니었는데 질문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잡아먹은 것 같네요. 그래서 질문을 좀 받아보지요. 네. 네, 뭐 질문 원래 저 양유수 님은 1시간 동안 질문을 했으면 더 좋겠다고 그러셨어요. 예. 시간이 너무 아니게 밥대가 아니, 그래도 한두 분 정도는 있으니까요. 네. 항상 전기 관련해서 네. 나오는 전기 요금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설명이나 뭐 생각이나 그런 거 좀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아까 뭐 파워포인트에서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작년도 사실 더 전에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전기요금을 동결했습니다. 지금 한전의 적자가 한 200조 정도 쌓여 있고요. 1년에 지금 이자 비용금을 2조 넘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까 잠깐 넘어가 버렸는데 송전솔로 문제 관련해서 민영화의 근거가 자꾸 되고 있어요. 한전이 돈이 없으니까 민간이 돈을 내게 해라. 뭐 이런 문제들이 지금 마구마구 얽혀 있고요. 제일 큰 것 중에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전기요금은 원가보다 싸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를 쓰시면 쓰실수록
여러분들은 지금 이익을 보고 계신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왜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느냐? 그러면은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서민들이 힘드니까 그런 건데 내가 내는 전기는 한 달에 기껏해봤자 5만 원, 6만 원인 거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데는 포스코 같은 데 몇 조씩 내요. 네, 그럼 더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거죠. 사실 근데 그런 종류의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전기요금은 정상화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다고 보고요. 다만 생활이 힘드신 분들은 사실은 그 몇만 원 때문에 굉장히 힘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는 더 전폭적인 형태의 지원들이 돼줘야 된다. 지금 그리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사실은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석유 가격을 지원해주고 전기 요금을 지원해주는 게 지금까지 에너지 복지였다면 저는 집수리를 해준다거나 단열을 해준다거나 이런 기기를 더 고효율 기기로 바꿔준다거나 이런 거에 더 세금이 많이 투여돼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에너지를 적게 쓰는 방향으로까지 가는 것까지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상화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엊그제 우리 진보당에서 전남 영광에서 지금 선거가 있거든요. 거기 선거운동에 공약으로 무상전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핵발전소로 전기를 많이 만들고 있으니 무상으로 써야 된다 아니겠냐. 이런 거를 선거 공약으로 냈길래 제가 막 뭐라고 썼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진보 진영 내에서도 전기요금은 싼 게 좋은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예. 저는 근데 그거는 이제 토론을 통해서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싸면 좋은 거냐? 저는 심지어 재생에너지 전기도요, 무한정 쓰는 거는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판넬이 들어서는 순간 주위 사람들은 뭔가 그 빚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쪽에 요즘 이쪽 에너지 쪽에 조금 탈성장과 같이 엮어서 논의하는 것 중에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거 말고 에너지 충족성을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인간이 한 사람으로서 쓴 에너지가 어느 정도가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많이 쓰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논의가 조금씩 되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저는 뭐 무상 전기 이런 거는 좀 반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됐으니까. 네, 그래도 아니 뭐 질문 받아야 돼요. 네. 이제 우리 박 의원님. 네. 네. 아니. 없어요. 아니. 예. 제가 뒤에 그렇군요. 그럼 먼저 질문하시고. 네. 답변은 나중에 주셔도 네, 되고요. 탄핵 신문 1기 모임이 만약에 네. 성당에서 35도라고 하게 되면 네. 이 용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좀 공간적인 소개가 많이 필요해요. 아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물어보시면 제가 또 이제 탈핵 신문의 운영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네, 탈핵 신문 많이 좀 구독해 주시고요. 일단은 탈핵 신문 차원에서 1기 모임을 하면 한 번에 한 번이긴 합니다만 5만 원씩 지원금도 나갑니다. 그리고 용어와 관련해서는 지금 비슷한 요청들이 있어서 신문에 마치 사전처럼 용어 정리를 좀 넣어보자라는 얘기가 얼마 전에 나와서 아마 조만간에 그게 시작이 될 거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제가 뭐 지역이 어디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면은 직접 참여한다거나 줌 같은 형태로 해서 같이 해설하거나 함께 읽어보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그런 측면들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은 일단은 신문 차원으로 용어 해설을 준비하고 있고 필요하면 불러주시면 그거는 그냥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같이 풀어보는 시간은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 의원님. 네. 네. 간단한 네. 건데 네. 그 전기요금이 네. 사실 기업과 개인들 그 가정용이 비용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차이 납니다. 그래서 그 적자의 많은 부분이 기업으로 인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조금 내용이 약간 복잡하긴 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산업용이 원가보다 쌌고요. 주택용이 원가보다 비싸게 공급이 됐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한 10년 안쪽으로 이게 어느 정도 좀 서로 간에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는 지금 작년, 재작년도 전기요금이 논란이 생기기 전까지는 거의 원가 수준까지 도달을 했던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1kW당 요금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 지금도 산업용이 싼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산업용은 기본적으로 전기도 많이 씁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우리는 220V를 연결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는 34만 5천 볼트짜리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변전소가 따로 있고 이렇게 등등 하면서 기본적으로 산업용 요금이 조금 더 원가가 싼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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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경우에는 네. 굉장히 전기 회사가 많거든요. 네, 많죠. 그래서 전기 요금이 굉장히 비싼데 네. 대신에 자기들이 그쪽으로 투자를 해서 만약 주식을 갖고 네. 이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익을 이렇게 배분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요금이 비싼 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좀 충당이 되는 네. 해소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대부분의 민영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네. 우리나라 한전의 문제나 또 태양광 문제를 연결할 때 그런 점에서 좀 생각해 볼 점이 없을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전이 저는 지금 공기업이긴 합니다만은 사회적으로 통제되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정부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좀 더 보강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실 같은 경우는 전기회사가 한 800개, 900개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내 취향에 맞는 걸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건 분명합니다만은 사실은 독일은 조금 그나마 잘 되는 편인 거고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일본이 사실 굉장히 생협이 잘 되는 나라잖아요. 생협에서 전기를 판매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소프트뱅크나 NTT 도코모 같이 큰 회사에 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이게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보면 큰 회사를 따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한국에서 민영화가 되면 생각했던 것처럼 독일 스타일로 가면 좋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삼성전기, LG전기, 포스코전기가 이렇게 과점 형태로 하는 마치 핸드폰 요금처럼 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네, 이제 그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를 제가 신부님께도 드리면 제가 오늘 사실 급하게 온다고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저기 에너지정의운동에서 만든 탄핵 관련한 교재인데요. 지금 어좀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세 부 정도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걸 갖고 온 거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앞에 놓을 테니까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요건 필요하시면 저기 말씀해 주시면 판매하고 있으니까 사실 요즘 탄핵 관련해서 볼만한 책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정리된 게 또 별로 없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하나 그렇게 만든 거니까 이것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뭐 알고 있는 내용들도 되셨겠지만 요즘 현황에 맞는 여러 정보들을 좀 접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거기다 또 해설까지 덧붙여가지고요. 굉장히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애써주신 우리 이완석 정책위원, 에너지정의 기후정의 행동 정책위원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